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6년 전인 2015년 6월 4일 미주 중앙일보에 보기만 해도 자랑스러운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 여학생 하버드 스탠퍼드 동시 입학. 이 엄청난 기사의 주인공은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18살 김정인 양이었죠. 그녀는 지난 2008년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로 기자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아버님이 특파원 발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이후에 미국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더니 수학 부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수한 재능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중학교 졸업과 함께 명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에 진학하게 됩니다. 여기는 미국 내에서 수학, 과학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영재고등학교죠. 졸업생의 30% 정도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정도로 수재들을 모아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도 김양은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었고 단연 천재급 아시아 소녀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2014년 말 하버드대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2015년 초에는 스탠퍼드대에서도 합격을 알려왔죠. 그런데 사실 이 동시 합격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두 대학 합격이 아니라 두 개의 대학을 모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김양에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후에 하버드대에서 전공과의 그 연구를 이어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연간 6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6,70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액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죠. 정말 이 엄청난 제안, 그만큼 이 천재 소녀 김양이 욕심이 났던 걸까요? 소녀는 두 학교를 다 다녀본 후에 최종 졸업장을 받는 학교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도대체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2014년 5월 김양은 매사추세츠 공대가 주최한 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컴퓨터와 수학을 접목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참가한 교수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시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였던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김양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는데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김정인 양의 동시 입학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얼마 후부터 국내에서 의혹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서울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그녀의 논문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나온 한 논문의 표절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꼬리를 무는 또 다른 의혹은 최근 3년간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그 선발자 명단에 김정인 양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학을 잘하고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없지? 그렇게 의심이 무성해지던 그때 국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천재 소녀의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돼요. 작성자는 지금 이 김양의 거짓말이 미국에서 인도와 중국 커뮤니티상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인도와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특출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현재 재학 중인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에서도 빅 라이 스캔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면서 고등학교에서도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할 거다라는 내용을 남겼죠. 두 개의 대학의 동시 입학이라는 굉장히 명예로운 타이틀을 거머쥔 한인 여학생. 결국 여론이 시끄러워졌고 일부는 이 두 대학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9일 대학은 공식적으로 김양의 합격 사실을 부인했어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들 가족이 이제 보여줬던 그 합격 통지서는 위조된 거였고요.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닌 뒤에 어느 한쪽의 졸업장을 받겠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1일에 미주 중앙일보는 동시 입학 보도는 오보였다라는 정정기사까지 실게 되는데요.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전통 있고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양 대학이 한 학생을 나눠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15년 6월 12일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정윤양의 가족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재학 중이던 미국 고등학교마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김양을 퇴학 조치할 거라고 밝힌 상황이었죠. 그 당시에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이미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항에 몇 명의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김양 가족은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갔고요. 이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언론사에게 메일을 보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아이를 잘 치료하고 돌보는데 전념을 할 거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심정을 전달합니다. 도대체 김정윤 양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던 한 학생에 따르면 수학 경시대회 상장과 성적표를 상습적으로 위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버지가 치료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밀어서 김양이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 현실을 부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여기고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리킵니다. 이게 단순히 정신장애를 넘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허세나 허언증으로 이해되는 리플리 증후군. 그런데 이건 비단 김정윤 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웹소설 작가로 활동 중이었던 한유별 씨. 그녀는 무명 작가 시절을 포함해서 무려 10년간 인터넷 소설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택배회사 소장으로 일하던 남편 이 씨가 한 가지 새로운 소재를 제공해요. 이 콜센터, 그러니까 한 씨가 근무하는 콜센터를 배경으로 소설을 써보라는 겁니다. 순간 한 씨의 머릿속에 희번덕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녀는 이 자전적인 이야기와 남편의 직업까지 더해서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 한 씨는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 택배맨이 연재 직후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추후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 유명 배우들이 참여하고요. 거액의 계약금을 받는다는 이야기. 남편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죠. 드디어 아내가 지난 10년간 무명으로 있었는데 숨겨둔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 한유별 씨는 콜센터 동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한유별,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스타 작가 한유별이란 기사가 맨 위에 뜹니다. 웹소설계의 거장, 천재 작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드라마 제작 소식도 기사화되어 있죠. 한 씨가 밝힌 자신의 필명은 라이비입니다. 동료들은 그 이름으로 연재한 다른 소설들도 확인했고 놀라워하면서 어떻게 이런 재능이 있었냐고 축하해줬습니다. 한 씨에 따르면 이 캐스팅 물망에 오른 남자 주인공이 윤균상 씨, 조인성 씨, 강하늘 씨, 박서준 씨, 조정석까지. 한편 여자 주인공에 있어서는 이 택배맨이라는 웹소설이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콜센터 근무자 중에서 뽑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오디션을 받아볼 생각이 없냐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동료 중에 진지하게 과거 배우를 꿈꿨지만 사정상 포기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 설레는 제안에 다이어트와 연기 연습을 병행하면서 오디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한유별 씨의 남편 역시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게 돼요. 이 택배맨이 연재됐던 포털 사이트 측에서 남편의 택배 사업소와 전담 운송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가 주선해주는 이 미팅에 들어가게 돼서 포털사의 마케팅 본부장님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직접 PPT까지 들으면서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라마 제작이 차일피일 미뤄지기 시작하더니 이 예정됐던 배우 오디션 날짜도 몇 번이나 변경됐어요. 옆에서 불안해하는 동료 그리고 남편까지 한 씨가 말하길 중국 쪽에 투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켰죠. 그러다 마침 여자 주인공 오디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한 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오디션을 준비한 동료는 너무도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뒤통수를 맞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 씨의 남편 이 씨. 이상함을 느낀 그가 아내가 알려준 그 포털 사이트 팀장님한테 전화를 걸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번호는 한 씨가 다니고 있는 그 콜센터 팀장님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팀장님 역시 당황스러웠죠. 이후 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내가 사업을 소개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불화가 생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콜센터 측에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가 있다. 남편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나는 고통받고 있다라고 막 눈물 섞인 하소연을 하는데요. 실제로 콜센터 이 회사에서 그녀는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고 자주 결근을 했고요. 동료들에게 그 아이를 위한 병원비를 빌린 적도 있었죠. 동시에 그 전에도 남편이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종종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유별 씨의 거짓을 추적하던 한 방송사의 취재 결과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일단 한 씨의 아이는요, 심장병이 없고 그냥 너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남편 또한 아내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죠. 아니 그렇다면 이 웹소설 택배맨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작가도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의 제안, 오디션, 계약금 모두 사실 무근이에요. 그녀가 밝힌 필명 역시 다른 작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분명 검색을 하면 한유별 씨와 택배맨에 대한 기사는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철석까지 믿었던 거고요. 동명이인일까요? 아니요. 포털 사이트에 실려있던 내용은 한유별 씨 자신이 돈을 주고 청탁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게시했던 거고요. 그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자 한 씨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이후 방송사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았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씨는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보려고 그랬을 뿐이라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 자꾸 늘어난 거라고 말끝을 흐렸죠. 결국 그녀의 사소한 거짓말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던 겁니다. 한 씨에 의하면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너무나 외롭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신경질적이었던 엄마는 툭하면 모든 걸 딸 탓으로 돌렸고 유일하게 칭찬을 해주던 게 글을 써서 상을 받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후부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는 한 씨. 과연 이 어릴 적 이야기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대체 그녀의 진짜 모습은 뭔지,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현실에선 이룰 수 없으니까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을 쫓다가 어느 순간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주변인들의 압박이 있었고 학업이나 실적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지만 글쎄요, 거짓말로 본인의 허영심을 채운 건 아닐까요? 그저 단순한 거짓말쟁이 이상의 리플리 증후군. 무엇보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상처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칫하면 큰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5년 11월의 어느 날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자신들이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라고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두 남녀는 현지 법률에 따라 중국에서 강제로 추방이 되었고요. 몇 달 후인 2016년 1월 한국으로 송환되게 되는데요. 비행기에 내린 두 남녀가 고국 땅을 밟고는 감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껏 기뻐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공항을 나서는 순간
이들을 주시하며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강하게 반항하면서 소리쳤죠.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공항에서 이날 붙잡힌 남성의 이름은 주진우, 그리고 여성의 이름은 유정숙이었습니다. 주진우는 과거 1996년도까지 대구 중구청에 소속되어 있던 양궁 선수였는데요. 그 당시 22살이던 주진우는 달서구에 있는 숙소에서 합숙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진한 대회 성적과 또 진로로 인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 힘든 시기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첫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로 유정숙이었던 겁니다. 당시 6살 연상이었던 유정숙은 같은 달서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외모도 예뻤고 상냥한 말투에 이웃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근처 숙소에서 머물고 있던 이 주진우가 종종 슈퍼에 들러서 물건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요. 곧이어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합니다. 특히나 주진우가 유정숙에 푹 빠져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정숙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겁니다. 물론 연인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게 됐지만 주진우는 유정숙에 대한 마음을 도저히 접을 수 없었고요. 결국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얼마 후에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 유정숙의 남편이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결코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불륜남 주진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유정숙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보다 11살 연하였다고 해요. 주진우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이혼을 하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분노가 치밀어서 참다 못한 남편이 그녀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요. 세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과 설득, 하지만 아내는 주진우와의 은밀한 만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다 남편이 결국 그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화를 불러오게 되죠. 며칠 후 12월 초 유정숙이 남편과 대구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주진우가 남편에게 다짜고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동네 한 포장마차에서 만나게 되죠. 남편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진우가 당신 부인이 사랑하는 건 나야.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포기하고 이혼을 해라 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고요. 이 남편 이 씨가 말도 안 된다면서 코웃음을 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하지만 주진우는 이렇게 아무런 답 없이 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둘러서 그의 뒤를 쫓아 나섰고 어깨를 잡아서 돌려 세워서 너가 폭행을 하지 않았냐,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막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결국 한바탕 몸싸움이 이어지죠. 엎치락 그러던 차 이 유정숙의 남편이 힘이 빠지는 타이밍이 되었고요. 그 틈을 타서 격분해 있던 주진우가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양궁 선수입니다. 이 씨의 얼굴, 그러니까 남편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고 저항하던 손짓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죠. 주진우가 흠칫 놀라서 손을 뗐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 이 씨는 이미 숨을 쉬고 있지 않았죠. 주진우는 순간 패닉에 빠졌지만 서둘러 정신을 차리고 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태워서 달성군 옥포면 그 구마고속도로 옆에 있는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누가 발견해서 그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시신에 불을 질러서 훼손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날 이후 남편 이 씨는 실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 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997년 6월 대구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배수로에 물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배수로 근처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에 떠오른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신고하면서 이 사건의 정황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시신이 반년 전에 실종된 유정숙의 남편이라는 게 밝혀졌고 수사가 빠르게 그 유정숙과 주변 인물을 위주로 진행되던 차 경찰도 다 알아요. 주진우와의 불륜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신에서 주진우의 혈흔까지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확실하게 두 사람을 용의자로 이제 지목을 하고 서둘러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정숙의 남편이 살해당한 시점, 즉 1996년 12월부터 그 어느 곳에서도 주진우와 유정숙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들을 본 사람도 당연히 없었고 생활 반응도 깨끗했죠. 경찰은 현상금을 걸고 지명수대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90년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해결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요. 당시에 살인죄 공소시효 유효기간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리고 2011년 12월 8일 수사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듯 했는데 그러다 2015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자진 추방을 당해서 이 두 사람이 돌아왔던 겁니다. 유정숙의 남편 이 씨를 살해하고 난 후 이 두 사람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주진우와 유정숙 주위에 불륜 사이라는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남편 이 씨가 죽었다라는 게 알려지면 가장 먼저 용의자로 지목될 게 뻔했죠. 그때 이제 주진우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사는 건 무리다. 두 사람은 브로커를 통해서 외국으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쪽으로 갔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신분을 감추고 숨어 지내다가 한국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답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사건 날로부터 딱 15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면 살인죄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15년만 지나기를 기다렸고요. 2016년 1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 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타임은 15년하고도 4년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때 한국으로 당당하게 들어왔던 거죠. 승리감에 어쩌면 도취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시점에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도 주진우는 당당했습니다.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아니요. 정확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만약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한 경우 자동으로 정지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범행을 저지른 건 1996년 12월입니다. 해외로 도망간 건 1997년. 그리고 중국에서 추방이 되어 한국에 돌아온 건 2016년. 그러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는 2011년이 아니라 2030년 이후가 되는 겁니다. 헛된 꿈에 부풀었던 주진우와 유정숙은 공항에서 즉각 체포됩니다. 처음엔 의기양양한 태도였지만 이내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더니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전해지죠. 하지만요, 황당하게 주진우가 내가 사실 1997년에 밀항을 한 게 아니다. 한국에 그동안 계속 숨어 살다가 내가 2014년에 밀항을 했다라고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자기가 밀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조사해봤더니 1997년 이후에 주진우, 유정숙 두 사람 모두 금융거래 또는 공과금을 납부했다라든지 이런 생활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정숙은 1997년 이후에 장기 실종 상태가 돼서 이미 법적으로 사망했고요. 결국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 두 사람. 재판에서 유정숙의 남편 이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주진우에게는 징역 22년이 내려졌고요.
범행을 묵인하고 주진우와 함께 밀항했던 유정숙에게는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선고됩니다. 와, 정말 오래간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돼서 좀 시원한 듯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굳이 강제 출국을 선택했던 걸까요?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너무 당당했던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들이 살해 직후에 일본으로 갔다고 해요.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막 검문이 강화가 되니까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깁니다. 중국에서 꽤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국으로 몰래 반입하는 것까지도 성공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갈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1년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귀국을 몇 년 미뤘던 거죠. 그러다가 모르겠다. 어차피 그냥 가도 이제 처벌받지 않을 텐데 싶었고 당당하게 중국 공안한테 가서 나 불법 체류자다. 돌려보내달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중국 쪽에서 그들의 신원 정보를 한국에 보내요.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19년 전에 대구에서 이 씨를 살해한 유력 용의자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공항에 숨어서 드디어 이 영구미제 사건의 마침표 찍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범한 양궁 선수가 어긋난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살인자 그리고 도주자가 되었고 19년 이상을 이 해외에서 전전긍긍한 후에 치밀한 계산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결국 정의를 피할 수 없었던 이야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는 원래 악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발적인 살해 이후에 자신과 애인을 지키기 위해 더 악한 인간이 되었던 걸까요? 이제라도 죗값을 받게 되어 스토리가 안도하는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